지금 여러분이 가진 통장 속 돈,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숫자, 회사를 다니며 받는 월급, 그리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증권시장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인구 3만 명도 되지 않던 유럽 북쪽의 작은 진흙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은 진흙탕이 됐고 땅은 늪지였으며 가진 자원이라고는 청어와 소금, 그리고 약간의 목재가 전부였죠. 자원도 인구도 권력도 없는 땅. 누가 봐도 부자가 될 수 없는 땅. 제국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이 세계 최강의 제국 스페인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거인은 개미를 밟아버릴 테고 전쟁은 순식간에 끝날 것 같았죠.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자 유럽의 왕과 귀족, 상인과 투자자들은 모두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계의 돈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인류 최초의 근대적 증권 거래소가 세워졌으며 오늘날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라는 발명품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바로 암스테르담. 가진 것 없던 이 마을은 어떻게 세계의 돈을 지배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정상에 오른 도시는 왜 100년 만에 런던에게 왕좌를 빼앗겼을까요? 그리고 400년 전 암스테르담이 설계한 금융 시스템은 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탄생지, 암스테르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운하와 벽돌집을 보면 누구나 먼저 아름다운 관광 도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역사에 남긴 진짜 유산은 풍경 너머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전 세계를 잇는 무역망, 그리고 현대 금융을 떠받치는 제도들. 오늘 우리가 사는 경제 시스템의 상당수가 바로 이곳에서 처음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야기는 1594년 봄, 암스테르담 중심부 담광장에서 멀지 않은 한 양조업자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집주인의 이름은 마르틴 스필, 맥주를 빚어 팔던 평범한 사업가였죠. 그날 그의 식탁에는 10명의 상인이 둘러앉았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역사의 전환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들이 다루던 상품은 목재와 소금, 청어, 당시 암스테르담의 대표적인 거래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가는 시장은 따로 있었죠. 바로 아시아에서 건너오는 후추와 향신료였습니다. 지금은 흔한 식재료지만 당시 향신료는 귀금속에 버금가는 자산이었습니다. 작은 자루 하나가 유럽에 닿는 순간 몇 배의 가격에 거래됐고 왕족과 귀족은 이를 부의 상징으로 여겼죠. 문제는 그 이윤을 포르투갈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와 인도양 곳곳에 무역 거점과 군사기지를 깔아두고 아시아 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상인들은 그 네트워크 바깥에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식탁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포르투갈이 틀어준 향신료 무역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을까? 세계 최강의 해상 무역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당시 기준으로는 무모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자본이 축적되고 있었고 배를 건조할 기술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위험한 항해를 계산할 상인과 금융가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정을 떠나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식탁에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사업가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디르크 반 오스,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 중 하나였지만 정작 이 도시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쪽의 상업도시 앤트워프에서 태어나 전쟁을 피해 북으로 올라온 난민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모인 사람들 상당수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암스테르담으로 떠민 것은 20년께 이어진 전쟁이었죠. 한쪽에는 독립을 이끈 침묵공 빌럼, 반대편에는 가톨릭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당대 최대 제국을 다스리던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있었습니다. 북부가 반란을 일으키자 스페인은 강경하게 짓밟았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부 지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은 끝내 버텨냈고 결국 독립의 길을 열어갑니다. 반면 한때 유럽 최고의 상업 도시였던 앤트워프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 남게 됩니다. 당시 앤트워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고 국제 무역과 금융이 집중되는 거대한 경제 허브였죠.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에게도 이 도시는 제국의 부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여기서 펠리페 2세는 유럽 경제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앤트워프의 개신교 상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이죠. 가톨릭으로 개종해 남을 것인가, 도시를 떠날 것인가. 떠나는 자에게는 3년의 유예와 재산을 현금으로 정리할 시간까지 허락했습니다. 얼핏 관대해 보이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성벽은 남았지만 그것을 굴려 돈을 만들어내던 머리와 손과 인맥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장인, 금융업자가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짐을 싼 것은 대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도전적인 사람들이었죠. 일부는 런던으로, 일부는 독일로,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쪽의 작은 항구 암스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민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상업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자본 운용 경험이 통째로 도시를 갈아탄 사건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금융 인재와 자본이 규제와 박해를 피해 다른 도시로 한꺼번에 옮겨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옮겨간 곳이 어디든 그 도시는 솟아오르게 돼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과감했습니다. 지켜야 할 기득권보다 새로 얻어야 할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향신료 무역이었죠. 문제는 포르투갈이 그 길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지도 제작자와 항해사를 불러 모아 항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길이 가능한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 물자는 얼마나 실어야 하는지 철저히 계산했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포르투갈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와 직접 거래하는 것. 그렇게 탄생한 조직이 바로 머나먼 땅의 회사 콤파니 반 페레였습니다.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코르넬리스 더 하우트만을 포르투갈 리스본에 오래 머물게 하며 향신료 거래 구조와 무역 정보를 캐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쟁사 분석이자 산업정보 수집에 가까운 작업이었죠. 투자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인들은 약 30만 길더를 모았습니다. 5천 길더면 상당한 저택 한 채를 살 수 있던 시대였으니 그 60배에 달하는 자본이었죠.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여러 투자자가 돈을 나눠 넣고 위험도 나눠지는 방식이었죠. 배가 가라앉으면 한 사람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산 투자라 부르는 발상, 그리고 곧 등장할 주식회사의 원형이 이미 여기서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배 3척과 약 240명의 선원이 아시아를 향해 출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괴열병으로 선원들이 쓰러졌고 하우트만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몇 달을 발이 묶였죠. 자바섬 반탐에 닿은 뒤에도 그는 포로로 붙잡히는 위기를 겪습니다. 가까스로 풀려난 그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것은 1597년 8월, 떠난 지 2년이 넘어서였습니다. 손익만 따지면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많은 선원이 죽었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만신창이었으며 배에 실린 향신료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손익계산서만 보고 있지 않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이 실제로 아시아에 도달했다는 사실, 향신료를 직접 사왔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르투갈의 독점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었죠. 경제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확실한 성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능하다를 증명한 순간부터 시작되죠. 하우트만의 항해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수익은 미미했지만 시장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은 더 이상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이제 아시아로 향하는 길은 찾았습니다. 포르투갈의 독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벽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하지만 항로를 안다고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돈으로 바꾸려면 더 많은 배가 필요했습니다. 경쟁국보다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많이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네덜란드는 그 해답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중심에는 사업가 코르넬리스 존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차의 회전력을 이용해 목재를 자동으로 절단하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생산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혁신이었죠. 이전까지는 숙련공 여럿이 며칠씩 매달려야 했던 작업을 같은 시간에 몇 배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였죠. 목재 가공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조선소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비용이 함께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제조업의 자동화 혁명, 즉 생산성 향상이 단가를 낮추고 그 낮아진 단가가 다시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장 해운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암스테르담 조선소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배를 찍어냈고 상인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의 조선 강국이자 해운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 뒤 몇 년 동안 암스테르담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원정대가 끊임없이 꾸려졌고 해운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아시아를 향해 출항했고 향신료를 가득 실은 배가 돌아올 때마다 도시 전체가 들썩였죠. 사람들은 배 한 척의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원천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아시아 무역이 가져온 부는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떠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향신료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재정을 움직이고 국제 정치를 바꾸는 전략 자산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회사들이 너무 많이 뛰어든 겁니다. 네덜란드 상인끼리 향신료를 두고 경쟁하다 보니 사는 값은 오르고 파는 값은 떨어졌습니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이윤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바깥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강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지도층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은 경쟁할 때가 아니라 합칠 때다. 개별 상인, 개별 회사로는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을 한데 모으고 항로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이 필요했죠. 그렇게 1602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업 하나가 탄생합니다.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자 현대 주식회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조직.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라 국가, 기가, 금융, 군사력이 한 몸으로 결합된 전혀 새로운 경제 시스템,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였습니다. VOC의 탄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설립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역사뿐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1602년 어느 봄날 갓 동인도 회사 이사로 임명된 디르크 반 오스는 자신의 집 한쪽 방을 임시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 회사의 지분을 살 수 있다. 신분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역시 이 거대한 사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에 가까운 생각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사무소에만 약 1143명의 투자자가 몰렸고 상인뿐 아니라 목수와 세공인, 장인, 심지어 한여까지 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암스테르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에 참여한 셈이었죠. 그렇게 모인 자금만 360만 길더를 넘었습니다.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익명의 소액 투자자에게서 한꺼번에 자본을 모아본 적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이 순간을
현대 자본주의의 출발점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줄지어 반 오스의 집으로 들어가 한 회사의 주인이 되어가던 그 장면 속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거대 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항해 한 번에 돈을 걸고 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VOC는 달랐죠. 한 번 넣은 돈은 오랫동안 회사 안에 묶여있는 구조였습니다.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 원금을 빼낼 수 없었던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장기 항해, 거점 건설, 군사작전까지 마음껏 벌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묶인 돈을 회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또 하나의 혁신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가 원금을 안 돌려준다면 그 지분을 사려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됩니다. 회사의 돈은 그대로 묶여 있되 투자자는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유동성이 생긴 것이죠. 거래가 이뤄진 곳은 암스테르담 항구 근처의 작은 다리 위였습니다. 배가 정박해 있고 상인이 가장 많이 오가던 곳이었죠.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 값을 흥정했고 날이 좋으면 다리 위에서, 비가 오면 인근 성 올라프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 거래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다리나 교회에서 매매 계약을 맺고 회사 본부를 찾아가 서명과 도장을 받으면 끝이었죠.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거대한 전환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배 한 척이 아니라 회사 그 자체를 사고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증권 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개념이 여기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자 사람들은 아예 전용 공간을 짓기로 합니다. 설계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 핸드릭 더 케이서가 맡았죠. 그는 앤트워프와 런던의 거래소를 연구하며 새로운 건물을 구상했죠. 하지만 암스테르담은 단순히 기존 모델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 거래소는 도시 한복판, 시청 바로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앞으로 돈과 권력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인다. 1611년, 마침내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다른 거래소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품뿐 아니라 회사의 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됐습니다. 많은 역사가가 이곳을 세계 최초의 근대적 증권거래소로 꼽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뉴욕과 런던, 도쿄와 홍콩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이 다리 위에서 처음 제도화된 겁니다. 같은 시기 네덜란드와 스페인 사이에 휴전이 성립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부담이 잠시 줄어들자 암스테르담은 그동안 쌓은 부를 도시 성장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약 1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새롭게 개발됐고 100개가 넘는 다리가 놓였으며 수천 채의 집이 들어섰습니다. 1585년 약 2만 9천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죠. 그리고 어느새 암스테르담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게 됩니다. 유럽의 돈이 모이는 곳, 유럽의 상인이 몰려드는 곳,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융 수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이 황금 시대를 누리던 그때 도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여전히 중세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는 더 이상 과거의 크기에 머물 생각이 없었죠.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 아래 유럽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도시 확장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 자체를 돈이 빠르게 흐르도록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 계획가들은 중세 도심을 유자로 감싸는 거대한 운하 벨트를 구상했습니다. 늘 골칫거리이던 늪과 물길을 오히려 도시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겠다는 발상이었죠. 이 야심찬 사업의 중심에도 핸드릭 더 케이서가 있었고 그의 조직에는 석공, 목수, 조각가 등 수백 명의 장인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암스테르담 자체였습니다. 이 도시는 단단한 바위 위가 아니라 늪지대 위에 세워져 있었죠. 웅장한 건물과 운하를 떠받치려면
먼저 땅부터 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가 발트해를 오가며 스웨덴과 북유럽에서 베어낸 목재를 실어 날랐고 그 통나무들은 땅속 깊이 박혀 도시 전체의 기초가 됐습니다. 지금도 암스테르담의 수많은 건물은 그 시절 박아 넣은 목재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황금기의 거리를 걸었다면 가장 먼저 귀를 때린 소리는 운하의 물소리가 아니라 사방에서 울리는 망치질 소리였을 겁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으니까요. 공사는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하가 파이고 다리가 놓이고 새로운 거리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혁신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자본의 흐름에 맞춰 설계했다는 점이었죠. 상업구역과 주거구역이 체계적으로 나뉘었고 창고와 시장, 금융시설이 서로 가까이 배치됐습니다. 상인들은 운하를 통해 상품을 곧바로 실어 날랐고 그 결과 물류 비용은 줄고 거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역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운하망은 암스테르담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학이 말하는 거래 비용의 절감을 암스테르담은 도시 설계로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발트해에서 들어온 목재와 곡물, 아시아에서 실려온 향신료와 비단은 이 운하를 따라 도시 곳곳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들어오면 돈이 따라왔죠. 무역으로 벌어들인 부는 다시 은행과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자본은 또 다른 무역과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단순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춘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도시들이 성과 궁전을 세울 때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초로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도시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 모델, 상업과 자유, 시민의 부와 도시계획이 결합된 새로운 사회의 설계도는 이제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이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던 바로 그때 북해 건너편에서는 아직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도시 하나가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훗날 암스테르담의 왕좌를 빼앗게 될 도시, 런던입니다. 하지만 17세기 초의 런던은 아직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성장의 가능성은 분명했지만 돈도, 선박도, 금융 시스템도 암스테르담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죠. 당시 두 도시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런던은 이미 영국 최대의 상업 도시였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한 런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 런던에는 훗날 영국의 운명을 바꿀 독특한 특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왕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경제만큼은 그랬죠. 영국의 군주들은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든 궁정을 유지하든 결국은 런던 상인들의 자본이 필요했어요. 왕은 끊임없이 상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고 상인들은 그 대가로 조금씩 더 많은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자본이 권력에게서 자유를 사들이는 영국 특유의 관계가 이때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 변화는 1534년에 찾아옵니다.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면서 영국 전역의 수도원을 해산시킨 거죠. 당시 수도원은 런던 시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막대한 땅을 몰수해 귀족과 신하, 유력 사업가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도시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 변화의 경제적 결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수세기 동안 땅을 쥐고만 있던 교회 대신 수익과 투자를 좇는 새로운 소유주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기업가와 상인들은 옛 수도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했고 런던던 곳곳에 저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토지가 보유 자산에서 투자 자산으로 성격을 바꾼 셈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자 런던은 점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지방의 귀족과 대지주들이 런던으로 몰려들어 인맥을 쌓고 사교를 즐겼고 그 가족들은 값비싼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점과 시장이 늘고 소비가 도시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습니다. 암스테르담이 무역과 금융으로 컸다면 런던은 거대한 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도시는 같은 부를 향해 가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런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정보가 곧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정보는 회의실이 아니라 술집에서 흘러나오곤 했죠. 런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7세기 런던의 펍은 술집인 동시에 정보시장이었습니다. 상인과 선주, 투자자가 모여 항해 계획과 투자 정보를 주고받았고 1608년 늦여름 바로 그런 정보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훗날 런던과 암스테르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 지형까지 뒤흔들게 될 사건의 시작이었죠. 그날 항해가 헨리 허드슨은 런던의 머스코비 회사 투자자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2차례나 아시아행 세항로에 도전했습니다. 북극을 가로지르는 길도 러시아 최북단을 돌아가는 길도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번에 그가 들고 온 가설은 대담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메리카 어딘가에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물길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완전히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는 셈이었죠. 그러나 런던 투자자들은 설득되지 않았고 허드슨은 빈손으로 회의실을 나서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실패를 기회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영사 에마니엘 판 메테런이었죠. 그는 정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드슨이 투자자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움직였습니다. 암스테르템으로 오시오. 자금은 우리가 대겠소. 이것은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또 하나의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었죠. 네덜란드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닷길 하나가 도시 하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609년 허드슨은 동인도 회사의 지원을 받아 출항합니다. 공식 임무는 러시아 북쪽을 통과하는 북동 항로 탐색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국 배의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 대서양을 건넜고 한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태평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였죠. 그러나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허드슨은 강 주변 원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럽 시장이 탐낼 만한 상품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비버 모피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비버 모피가 금 못지않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급 모피 모자의 원료로 쓰이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허드슨이 찾지 못한 것은 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대신 전혀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역사의 방향이 또 한 번 꺾입니다. 항로 탐험으로 출발한 이 여정은 어느새 거대한 무역 사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끝내 아시아행 세기를 얻지 못했지만 대신 훗날 수많은 상선과 자본이 몰려들 또 하나의 경제권에 첫 발을 디딘 것이죠. 훗날 뉴욕으로 성장하게 될 그 땅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페인과의 휴전이 끝나자 네덜란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수익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서인도 회사, WIC였죠.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 무역을 장악했다면 서인도 회사는 대서양과 아메리카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태어난 조직이었습니다. 회사는 1621년 의회로부터 24년짜리 무역 독점 특허장을 받았고 휴전이 끝난 직후인 1623년경에야 실제 자본을 모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듬해 회사는 정착민 모집에 나섰지만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나라가 너무 잘 살았던 겁니다. 암스테르담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고 굳이 목숨을 걸고 미지의 대륙으로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배에 오른 것은 사회의 가장 아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입을 것도 적은 젊은이들. 상당수는 플랑드르 출신 난민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1624년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식민지로 향합니다. 훗날 뉴욕이 될 네덜란드 식민지 뉴암스테르담의 시작이었죠. 이 무렵 암스테르담은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향신료와 곡물, 목재와 설탕, 은과 모피가 이 도시를 거쳐 흘렀고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와 동인도 회사, 세계 최대의 상선단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네덜란드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북해 건너 런던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뜻밖에도 흑사병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은 영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앗아갔죠. 재앙이었지만 경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지자 손이 많이 가는 농사보다 양을 키우는 편이 훨씬 수익성이 높아진 겁니다. 영국 전역에 목초지가 생겨났고 양모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영국은 이 양모를 원료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은
대륙 최고의 직조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였죠. 하지만 영국 상인들은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짜 돈은 원재료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양털을 파는 것보다 천으로 만들어 파는 편이 훨씬 큰 이윤을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네덜란드와 플랑드르의 숙련 직조공을, 그리고 종교 박해를 피해온 프랑스 위그노 장인까지 적극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결과 런던은 단순한 무역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직물 산업이 막대한 부를 만들었고, 그 부는 다시 항만과 선박, 금융과 보험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산업이 무역을 키우고, 무역이 금융을 키우고, 금융이 다시 산업을 키우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죠. 성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17세기 동안 런던 항구의 물동량은 폭발했고, 인구는 반세기 만에 2배 이상 늘어 약 4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런던과 암스테르담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이 무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런던은 산업과 소비 시장을 동시에 키우고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이 세계의 상인들을 모으고 있었다면 런던은 생산자와 노동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훗날 세계 패권을 결정짓게 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서 싹트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도시가 너무 빠르게 크자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력은 런던으로 쏠리는데 정치 권력은 여전히 왕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팽창하는 런던을 통제하려 했고, 상인과 금융가는 더 많은 자유를 원했죠. 결국 돈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질서와 낡은 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이 갈등은 훗날 영국 내전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훗날 런던이 암스테르담의 왕좌를 빼앗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런던은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피로 물드는 동안 도시 한복판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금융의 탄생입니다. 런던은 이제 상품을 사고 파는 도시를 넘어 돈 자체를 거래하는 도시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대부분 비공식적이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술집이나 커피하우스에 모여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 부탁하는 시기였죠. 아무에게나 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보증인을 데려와야 했고,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말하자면 금융이 아직 사람의 평판과 인간관계 위에서만 움직이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처형된 뒤 상황이 달라집니다. 권력을 장악한 올리버 크롬웰이 수세기 전 영국에서 추방됐던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것이죠. 이 결정은 단순한 종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던 상인과 금융가들이 런던으로 모여들 길이 열린 셈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네덜란드, 독일에서 활동하던 금융인들이 런던 중심부의 한 거리에 사무소를 차리기 시작했는데, 훗날 금융의 상징이 되는 롬바드 스트리트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금융거래가 더 이상 술집 구석에서 이뤄지는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전용 공간과 조직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새 금융가들이 오래된 상업 문화의 흔적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간판이 곧 상호 역할을 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던 시절, 가게들은 왕관이나 독수리, 사자 같은 그림 간판을 내걸어 자신을 알렸죠. 금융사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곳은 검은 고양이, 어떤 곳은 황금 열쇠, 또 어떤 곳은 바이올린을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보고 회사를 찾았죠. 어찌 보면 오늘날 기업 로고에 시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개인에서 조직으로, 인간관계에서 제도로, 신뢰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평판에 기대던 금융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기관 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융혁명이 훗날 런던을 암스테르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키워낸 결정적 밑거름이 됩니다. 롬바드 스트리트에 하나둘 문을 열던 그 작은 금융사무소들이야말로 훗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어낼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과 반세기 만에 런던은 전혀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불과했던 곳은
이제 돈을 낳는 금융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국은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기를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자본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힘도 군대를 움직이는 힘도 결국은 돈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힘은 북해와 대서양 위에서 암스테르담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직 암스테르담의 시대였습니다. 습지 위에 세워진 작은 어촌, 한때는 지도 가장자리에 이름 없는 항구에 불과했던 이 도시는 어느새 세계의 돈과 상품, 정보가 모여드는 지구 최대의 상업 수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타인과 함께 돈을 모으는 법, 위험을 나누는 법,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법, 그리고 자본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법 말입니다. 주식회사도, 증권거래소도, 글로벌 무역망도 결국은 이 도시에서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경제의 규칙들은 사실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기업의 주식도, 연금도, 투자도, 세계를 연결하는 자본의 흐름도 모두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죠.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를 거대한 이념이나 경제체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본주의는 거창한 사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멀리 가고 싶었던 상인들, 더 큰 기회를 찾고 싶었던 난민들, 더 많은 배를 만들고 싶었던 기술자들, 그리고 미래를 믿고 돈을 맡긴 평범한 사람들. 그 수많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 결국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진흙과 물 위에 세워진 작은 운하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암스테르담. 그곳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돈이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습니다.